싱가포르는 5월 12일 884케이스가 늘어나서 총 24,671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어떤 증상을 체크해보는 앱이 있었는데 실제로 감염된 사람들이 그 앱을 사용했을 때 본인 증상이 어떻다고 적었는지를 확인해봤더니 감염자가 보인 증상 1위가 맛을 느낄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거였대요.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초창기에는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라고 했었잖아요.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콧물이 흐르거나 오히려 그 증상들은 4위에서 5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후각이나 미각을 잃은 사람들도 테스트 범위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범주에 후각이나 미각을 잃은 사람을 넣었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봤거든요. 싱가포르는 이런 앱이 아니라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내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있었어요. 나이랑 성별이랑 그리고 내가 위험 지역에 다녀왔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증상 리스트가 쫙 있는데 거기를 체크를 하고 결과를 누르면 당신은 안전하다 혹은 뭐 당신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체크리스트에 처음에는 미각이랑 후각 손실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후각이랑 미각 상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증세가 나타난 게 굉장한 피로감하고 근육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앱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초기 사람들은 본인이 걸린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모음으로써 초기 사람들한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알게 돼서 사람들이 나도 걸릴 수 있겠구나 하고서 자가격리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검사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앱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레드메시비르의 사용을 승인한 두 번째 국가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 약이 에볼라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혈액 산소 수준이 낮거나 호흡이 힘든 중환자들한테 효과가 있다라고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본에서도 약물 허용은 보통 한 1년이 걸리는데 이거는 단 3일 만에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허가를 내준 게 최근에 감염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바이러스를 늦추기 위해서 하는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 약 허가를 빨리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규모에 비해서 확산이 크지는 않았지만 바이러스가 많은 사업을 중단하게 했고 이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2021년 가을까지 치러져야 할 총선에서 아베 총리의 자유민주당 정권이 기회를 잃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대요. 월요일 니케이 신문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위기 대응에 대해서 55%가 비난을 하고 있대요. 한 달 전에는 44%였는데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모든 가정에 첫 마스크 2개를 나눠주겠다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한 사람인가 한 가정인가에 따라서 300만 원씩 준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언제 줄 수 있을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에서 허가를 내준 이 약이 아직까지 효능이 확실하지 않고 지금 계속 시험이 진행 중에 있대요. 미국에서는 3명 중 2명의 중환자가 이 약의 효능을 봤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약이 그 전에 중국에서도 테스트가 되고 있었대요. 중국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더 테스트를 해가야 되는데 갑자기 중국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더 추가 테스트가 힘들어가지고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일본의 전 무역부 관리인 키시 히로유키 씨가 말했는데 이 바이러스 정책의 조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 일본의 관료주의가 위기 모드로 전환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테스트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과 국민들한테 나눠주기로 한 지원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조직적 결함이 있다고 비판을 했대요. 일본 정부가 3월 초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는데 그거는 너무 느린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이랑 질문 같은 거를 주고받다가 브리핑을 갑자기 중단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뉴스 기사에서 abruptly가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예고 없이 이런 뜻인데 싱가포르 신문 서치에다가 트럼프 abruptly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그렇게 갑자기 예고 없이 뭔가 한 게 굉장히 많다는 뜻인데 트럼프의 성격을 좀 잘 나타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중국계 미국인인 CBS 뉴스 기자가 트럼프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왜 이렇게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럴 때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테스트를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냐고. 미국인은 매일 여전히 많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지금 현재 테스트를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하고 있냐 아니냐가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고. 왜 그런 걸 가지고 경쟁 구도를 만들고 브리핑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세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국계 기자한테 그런 질문은 나한테 하지 말고 중국한테 해.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왜 나를 콕 집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다시 물은 거예요. 근데 그 기자 얘기는 나의 인종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급하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옮기고 그 여기자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러고서는 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해시태그에 스탠드 인 웨이지아짱이라고 해시태그가 굉장히 지금 유행을 하고 있대요. 웨이지아짱이 그 기자 이름이거든요. 그 스타트rek에도 나왔던 아시안계 미국인인 조지 타케이 이 사람이 지금 영화 배우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가이기도 하나 봐요. 그 사람도 트위터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도 웨이지아짱과 함께 한다고 그 트럼프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트윗을 남긴 거예요. 미국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이자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중심 인물인 안토니 파우치 박사는 5월 12일 날 상원에 심각한 경고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해요. 5월 12일 날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없이 국회의원들과 국민들한테 이제 본인의 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메일로 미리 알려왔는데 당장 미국을 재개방하면 미국 전역에서 감염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원하고 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더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할 거라고 합니다. 재개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2주간 계속되어야 하고 그리고 취약층에 있는 요양원 등에는 무증상 사람들이라도 테스트를 최대한 늘려가지고 위험 요소를 줄여야 되고 접촉자 추적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많은 주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방을 하려고 한다고 경고를 할 거래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락다운 정책을 어느 정도 푼 그런 주들의 50% 이상이 다시 감염 사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감염자가 나오자 트럼프 기자회견을 야외로 옮겨서 기자들이 2m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전부 다 마스크를 하고 그러고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트럼프만 마스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마스크를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모두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 있고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나는 위험하지 않아 뭐 이런 뜻이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자기가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그렇게 조심하는데 나 혼자 안전하다고 마스크 안 쓰고 막 저러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독일의 분데스리가도 축구 경기를 시작한다고 해요. 무관중으로 하는 경기인데 이 축구 경기 협회에서는 경고를 했대요. 열성 팬들한테 절대 경기장 밖에서도 모이지 말고 다른 데서도 모여서 경기를 보지 말라고 혹시라도 그런 게 발견되면 다시 경기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서킷 브레이크 동안 집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요리를 만들어 먹으려면 몇몇 요리사의 SNS를 소개해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중 한 젊은 요리사 요리 중에 김치볶음밥이 있다면서 기사에 소개가 됐고요. 다른 요리사의 요리 중에도 김치볶음밥이 굉장히 유명하다며 소개를 했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슈퍼마켓 가면 한국에서 수입한 김치 쉽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큰아들 친구들도 집에 놀러 오면 한국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고 한국 김치 달라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들 친구 엄마 중에 한 명은 본인이 직접 김치를 담가서 먹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김치가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도와서 정의연대 기업 대표로 열심히 일했다는 죄로 윤미향 전 대표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심지어 조선일보에서는 윤미향 대표 딸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미국 대학교에 찾아가서 그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나 봐요. 뭔가를 캐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대충 짐작이 가지 않나요?
조선일보 탄생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제는 한말에 활발하게 애국운동을 벌이던 여러 민간신문들을 모조리 폐간시켜버렸는데 3.1운동을 계기로 이런 민간 지하신문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여 그 수가 50개가 넘었대요. 나중에는 온 치안력을 동원해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이 지하신문의 발행지요, 배포지가 되었대요. 사정이 이러하자 일제당국은 이런 저항운동을 회유하여 식민지 체제 내로 유도해야 할 필요를 느꼈대요. 그래서 내놓은 것이 문화통치요, 식민지 동화정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아래서 친일 경제 단체 주도하에 친일 행위로 돈을 번 자들이 조선일보를 만들고 경영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1921년 4월 8일 이완용에 버금가는 친일파 송병준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게 지금의 조선일보라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